아내가 쓰러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불이 꺼진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남의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야 한다는 것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깨달았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벽에 걸린 액자도. 하지만 무언가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당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설명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유의사항, 간병 안내, 요양병원 전원 절차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은 건 시계를 보고 나서였습니다. 밤 9시. 점심을 먹은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오가고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입원 수속을 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찬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김치, 된장 당신이 며칠 전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밥은 어디 있는지, 밥솥은 어떻게 여는지, 전자레인지는 몇 분을 돌려야 하는지. 76년을 살면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늘 해주었으니까. 당신이 늘 차려주었으니까.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물 끓이는 것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되니까요.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부으면서도 나는 계속 당신 생각만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중환자실 불빛 아래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도 없이.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앞으로 2달이 고비입니다. 깨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면 국물이 짰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나는 김영수입니다. 1949년생. 올해 76입니다. 23세 결혼했습니다. 중매로 만난 당신과 1972년 봄이었습니다. 당신은 21살이었고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줍게 웃던 그 모습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5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새빵살이를 하다가 전세로 옮기고 마침내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처음으로 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 생겼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평생 가장 역할을 했습니다. 공장에 다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도 일했습니다. 잔업도 많이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당신은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불을 빨았습니다. 공과금을 냈습니다.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갔습니다. 나는 그저 돈을 벌어왔습니다. 고생했어요. 당신이 가끔 그렇게 말하면 나는 으쓱했습니다. 내가 누구 먹여 살리는데. 농담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당신이 하루에 몇 번이나 쓰레기를 버리는지, 세탁기를 몇 번이나 돌리는지, 장을 보러 며칠에 한 번 가는지, 가스레인지 청소는 얼마나 힘든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집에 있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설거지 좀 해주세요 하면 지금 뉴스 보는데라고 대답했습니다. 빨래 좀 널어주세요 하면 그게 뭐 힘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무례한 줄 몰랐습니다. 그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는 밭일을, 여자는 집안일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5년 동안 당신은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다가 설거지를 하던 중에 당신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갔을 때 당신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정해진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했습니다. 나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병원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날까봐, 의사 선생님이 부를까봐, 집에 돌아오면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운 집 안은 매일 밤 낯설었습니다. 전등을 켰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정적이 무서워서 배가 고파도 밥을 지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 당신이 만들어둔 반찬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컵라면, 우유. 항상 같은 것들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데우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몰랐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당신이 앉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보지 않으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싱크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모레도 나는 설거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싱크대에 그릇이 쌓였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탁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던 옷을 벗어서 세탁기 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았습니다. 표준, 쾌속, 헹굼, 탈수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돌아갔습니다.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세탁기를 열었을 때 옷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탈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탈수를 눌렀습니다. 세탁기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기계음과 함께 멈췄습니다. 화면에 이슬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세탁기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아버지, 나예요. 문을 열었을 때 아들은 내 얼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며칠 안 씻으신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울을 본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도 사흘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 거실 바닥에 흩어진 편의점 봉지들,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는 제대로 마르지 않은 옷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치워드릴게요. 아들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동생이랑 상의했는데요. 아들이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올게요. 청소도 하고 반찬도 좀 만들어드리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너도 바쁜데. 아버지 혼자 이렇게 지내시면 안 되잖아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간호도 해야 하시는데 집까지 이렇게 방치하시면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청소를 마치고 갔습니다. 집은 깨끗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들이 만든 국과 반찬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초라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보호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원 복도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이 주말마다 온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잖아요. 아버지 혼자서는 솔직히 힘드시잖아요.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뭐 못할 게 있냐? 밥이야 사 먹으면 되고 청소야 대충 하면 되지. 대충이 문제잖아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봤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일주일치 쌓여 있고 쓰레기도 안 버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없이 혼자 사시는 것 처음이시잖아요. 도움을 받으셔야죠.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또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이 물었습니다. 자주 오시네요. 혼자 사세요? 젊은 여자 점원이었습니다.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거 하나 더 가져가세요. 점원이 샌드위치 하나를 봉투에 넣어 주었습니다. 유통기한 오늘까지인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그냥 드세요. 나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점원이 웃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거든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뵙는데 아무튼 건강 챙기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건강 챙기세요. 나는 건강을 챙기고 있는가?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하루를 때우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것이 건강을 챙기는 삶인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밥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만들어준 미역국이 있었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됐습니다. 밥솥을 열었습니다. 안에 밥이 있었습니다. 언제 지은 건지 모를 딱딱하게 굳은 밥이 아마 당신이 쓰러지기 전에 지었던 밥일 것입니다. 밥솥을 비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밥솥통을 꺼냈습니다. 이제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쌀은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싱크대 아래 수납장. 거기에 쌀통이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쌀이 반쯤 차 있었습니다. 컵으로 쌀을 떠서 밥솥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쌀을 씻었습니다. 하얗게 물이 흐려졌습니다. 몇 번을 씻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5번쯤 씻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밥솥통 안쪽에 금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2인분, 3인분 나는 2인분 줄까지 물을 넣었습니다. 밥솥에 통을 넣고 뚜껑을 닫고 취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이 들어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을 데워야 했습니다. 냄비를 꺼냈습니다. 미역국을 냄비에 부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올렸습니다. 가스는 어떻게 켜는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불이 붙었습니다. 국이 데워졌습니다.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나는 불을 줄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었으니까 밥이 다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밥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밥이 보였습니다. 제대로 지어진 밥이 나는 처음으로 뿌듯했습니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국도 그릇에 담았습니다. 반찬도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 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을 만했습니다. 국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55년 동안 매일같이 해온 일이라는 것을. 가장 외로운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침대 반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눕던 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베개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불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당신의 베개를 만졌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당신의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서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깨어나지 못하면 어쩌나. 이대로 영영 혼자가 되면 어쩌나. 나는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집안일은 계속 배울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아니, 이미 외로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당신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당신, 의식 없는 당신, 호흡기를 끼고 있는 당신.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5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던가?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아이들을 대학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아플 때 손 한 번 잡아준 적이 있었던가?
당신이 힘들어할 때 고생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던가?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밥이 차려지는 것도, 옷이 빨리는 것도, 집이 깨끗해지는 것도 모두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손길이었습니다. 당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노동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발을 내디뎠습니다. 아들이 말했던 요양보호사, 복지 서비스 같은 것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집에 혼자 사는데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젊은 여성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입니다. 그러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간단한 가사 지원도 해드립니다. 직원이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방문 요양이나 방문 목욕 같은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병원 퇴원하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내내 옆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었지만 오늘은 날씨가 좋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나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생활지원사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수 어르신 댁 맞으시죠?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지역 생활지원사 박미영이라고 해요. 앞으로 일주일에 2번씩 방문할 거예요. 박미영 씨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들이 주말에 와서 좀 해줍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올 때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식사는요? 밥은 이제 좀 지을 줄 압니다. 나는 조금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가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처음엔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국이나 반찬은 어떻게 하세요? 그건 아직 그럼 제가 간단한 요리법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박미영 씨가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재료가 좀 있네요. 오늘 된장찌개 끓이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쉬워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썰었습니다. 박미영 씨가 옆에서 알려주었습니다. 네모나게 자르시면 돼요. 크기는 대충 이 정도로. 파도 썰었습니다. 잘하시네요. 파는 송송 썰어야 해요. 냄비에 물을 넣었습니다. 멸치 육수 팩을 넣었습니다. 이거 편한 거예요. 요즘엔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된장을 풀었습니다. 된장은 이 정도면 돼요. 짜면 물 더 넣으시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파를 넣었습니다. 끓였습니다. 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겠다. 한번 드셔보세요. 박미영 씨가 권했습니다. 나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맛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국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박미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었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박미영 씨가 설명서를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표준으로 하시면 돼요. 세제는 이 칸에 넣으시고.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색깔 있는 옷과 흰 옷을 같이 돌려서 흰 와이셔츠가 분홍색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시 하면 됐습니다. 청소도 배웠습니다. 진공청소기 사용법, 걸레질하는 법, 화장실 청소하는 법.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루가 그것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신 걱정도 외로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해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조만간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호흡기를 끼고 나는 당신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 요즘 집안일 배우고 있어요.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할만해요.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55년 동안 당신이 혼자 다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당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의 손이 아주 조금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신호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당신이 돌아올 거라고. 2달째 당신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르신 부인이 의식을 회복하셨습니다. 나는 달려갔습니다.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당신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깨어났구나. 깨어났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했어요.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당신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집은 괜찮아요.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당신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응, 내가. 나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처음엔 망쳤지만 이제 좀 해요. 당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네요.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55년 동안. 3달 후 당신은 퇴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불편했습니다.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왔어요. 내가 문을 열자 당신이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네요. 당신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내가 청소했어요.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당신이 부엌을 보았습니다. 싱크대가 깨끗했습니다. 설거지도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했네요. 당신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해요. 당신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도울게요. 당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날 저녁 나는 당신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박미영 씨에게 배운 대로. 당신은 식탁에 앉아 내가 차린 밥상을 보았습니다. 맛있겠어요. 잘 먹어요. 내가 만든 거예요. 당신이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당신이 웃었습니다. 나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없던 3달.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집안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손길이 있어야 집이 유지된다는 것.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 이 집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서로 기대고 삽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나는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생활지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들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편의점 점원의 작은 친절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식사 후 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신이 휠체어에 앉아 내 뒷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고마울 거 없어요. 이제 내가 할 차례예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평생 나를 돌보았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돌볼 차례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지금도 나는 매일 집안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습니다. 청소를 합니다. 빨래를 합니다. 당신은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거리는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설거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합니다. 더 이상 당신 일, 내 일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입니다. 가끔 박미영 씨가 방문합니다. 어르신, 요즘 잘 지내시죠? 웃으며 물으면 나는 대답합니다. 덕분에 잘 지내요. 아들들도 가끔 찾아옵니다. 아버지 많이 달라지셨네요. 큰아들이 말하면 나는 웃습니다. 늙어서 철이 들었나 봐. 76세가 되어서야 나는 집안일을 배웠습니다.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변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당신과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당신이 말했습니다. 뭐가? 모든 것이요. 나는 당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55년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아내가 먼저 쓰러진 뒤 집안일이 가장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집안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없는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하는 집은 평화입니다.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매일 차려지는 밥상, 깨끗한 집, 빨래된 옷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나서야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다행히 아직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배우면서 저는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며 삽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몇 살이 되었든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변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돌보았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돌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